예,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주최를 했고 또 많은 단체에서 후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후원한 업체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파이낸스 투데이 서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대불청 오이박사 대한민국 헌법소당 고교연합 여고국 중앙고 애국동지회 히트코리아 경기고 애국동지회 경복고 애국동지회 양정고 애국동지회 서울고 애국동지회 중동고 구국동지회 자유태평양포럼 서단법인 한국신문방송언론인 연합 손상대TV 봉주방송 선구자방송 락TV 백두산TV4 박싱현장방송 김큰영TV 늘 좋은날TV 등 많은 단체가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행사에 임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님들, 애국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년간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알린 봉주루 방송입니다.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손상배 대표와 공동대표 회장입니다. 사단법인 인간하면서 저는 바로 3개월 전에 봉주루 방송 16만 구독자 폭파됐습니다. 12.12는 30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쿠데타 군사반란으로 다 감옥 보내고 김대중 정부 때 사면 복권시켜준 사건입니다. 12.12를 자꾸 소환하는 이유는 5.18 세력들 때문입니다. 5.18 말만 해도 고발당하고 영상 삭제당하고 유튜브 계정 폭파당합니다. 5.18을 민주라고 하는데도 왜 말도 못 꺼내게 합니까? 떳떳한데 유공자 명단 까고 자랑하십시오. 12.12를 5.18과 연관시켜 군사반란, 쿠데타, 악의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봄 영화는 픽션, 허구, 가짜 영화인데 모든 언론 방송에서 영화를 사실이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수 전두환 장군이 동해 사령관으로 좌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방송에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을 부정한 사람이 정성화였습니다. 김대중은 좌익이고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종필은 부패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성화 총장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와 배경을 홍영락 대표 사회로 이주천 교수와 신윤희 장군님께서 대담을 하시겠습니다. 정성화 총장 연행에 반발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러 간 합수부측을 적인이 반란군이 사살하라 하고 포를 사라 하고 군을 동원하고 술에 취해 명령을 한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하지 않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내전 일보 직전에서 구국의 결단을 내린 장태환 직속 부대 수경사 헌병 부단장이셨던 신윤희 장군의 그때 심정을 듣고 장태환 사령관 한 사람 체포함으로써 12.12는 종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말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12.12가 쿠데타 군사반란인지 합수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군사반란으로 뒤집어 씌운 건지 구국의 결단이었는지 판단은 시청자와 국민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부터 우리 홍영락 대표님께서 사회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신 청중 그리고 유튜브 한 30개 정도 되나요? 유튜브하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용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12.12 44주년을 맞아서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획한 구국의 12.12 진실을 말한다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관심들이 나오시니까 그 다음에 호응도 해주심으로써 오늘 신윤희 장군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회 혼란이 극도로 당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박 대통령 서거를 수사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한 합동수사본부 은필칭 합수부라고 그러죠. 합수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공모 혐의를 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성화 장군을 연행해서 조사하게 되는 연행 과정이 시작된 게 12.12 흔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60대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당시 연세가 뭐 사춘기나 아니면 갓 대학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잘 익숙하게 진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40대, 30대 그 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12.12 그 사건에 대해서 일부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지금의 세태입니다. 요즘 아무리 그 픽션으로 만들어진 영화라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 영화를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성화 사령관 편에 섰던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죠. 그분을 체포 연행한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었던 신윤희 장군님을 모시고 객관적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장군님. 예. 또 같이 얘기를 나눠줄 분은 역사학자이신 이주찬 박사님이십니다.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신윤희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그 이력에 대해서 우리 이 박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윤희 장군님 뵌 지는 2005년이니까 지금 벌써 18년째입니다. 대불총에서 이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됐고요. 1941년생이고 1965년 육군사관학교 22기 졸업하시고 국방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그리고 1992년 1월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고요. 제가 이 책을 한 두세 번을 좀 읽고 유튜브로 한 세 번을 찍었습니다. 이 소감이 이게 참 12.12가 신윤이 그 당시에 중령이죠. 헌병단장 부단장이었는데 장성 장군을 소방사 사령관을 체포를 안 했으면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대전이 그때 날뛸 때였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술이 채가지고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막 체포하라고 장태환 사령관이. 그래서 참 18년 동안 제가 쭉 관계 유지를 하면서 12.12만 되면 제가 꼭 전화를 드리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연금도 못 받고 계세요. 예. 옳은 일 하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좀 뜨거운 박수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그런저런 구구한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군님, 뭐 단도적인 입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2.12가 군사 반란, 다시 말하면 쿠데타입니까? 아니면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들이 목숨을 내건 국가에 대한 충성 행동이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쿠데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군사 반란이 되고 쿠데타라고 말이야 교수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범인이 정승화 총장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관 2명을 보내가지고 총장을 연행해서 조사하겠다고 해서 연행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총장 공간에 있는 경호관 몇 명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하고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총격전이 누가 먼저 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연행하러 갔던 우경윤 대령이 척추를 맞아가지고 지금 44년 동안 완전히 휠체어타고 누워 있어요. 아직도. 그게 최초의 총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행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로 왔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관들이 연행 과정에서 총장 공간의 경비원들하고 같이 트러블이 있어서 약간의 총격전이 있었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점점 확대해가지고 군사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쿠데타도 아니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왜 정성화를 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차 설명을 주시기로 하고요. 자, 그 하나 산업을 세간에서 좀 뭐 뜯어오는 얘기를 먼저 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이 일단 그 군인들 사이에서 그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 소위 하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회하고 비하나회 사이에 알력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신장모님은 하나였습니까? 비하나였습니까?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조장한 겁니다. 거기 하나회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도경비사령부에 내가 사령관을 체포할 때 동원된 병력, 참모들 하나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계속해서 밖에서는 하나회가 주동이 돼서 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제가 하나회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저도 12.12 전까지는 하나회가 동기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2.12 전까지는. 근데 12.12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내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하니까 동기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뭐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회들이야. 하나회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자꾸 식사한 거죠.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식사를 계속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결국은 동기생들이 저 신용이도 하나회구나. 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그걸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론을 제기하고 나 하나가 아니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하나회면 어떻고 하나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목숨을 던져서 일한 건데 그걸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뭐 하나회가 조직적으로 했다. 이건 아주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전두환 당시 장군, 그 다음에 노태우 장군, 그 12.12 우리가 아는 주역들은 결국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자세히 누구 사람을 거명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우선 하나회가 주동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경북고등학교 출신들, 뭐 아주 대구 출신들 5명이 친목회 만드는 게 하나회입니다. 처음에 11기들이. 그 거기 노태우도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불러가지고 상의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경복궁에 모인 사람 중에서 황영시 장군, 또 차의원 장관,
또 뭡니까 그 군수참모부장 하던 유학성 장군. 아니 그런 사람들도 하나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전두환이보다 다 선배들인데 그거를 거기 모인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황영시 장군 같은 분은 평상시에 전두환 장군 만나면은 너 보안사령관 똑바로 하라. 왜 그러냐면 왜 정승화를 구속도 안 하고 말이야 조사도 안 하느냐.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왜 조사 발표할 때 정승화 장군도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조사 보고서에 다 발표를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그래서 우리 군 출신들 군인들은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지.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그 정승화 총장하고 말이야 결탁해서 결국은 정승화를 안 잡는 게 아니냐 이럴 때까지 막 흥분하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인데 무슨 하나회가 주동이 됩니까? 그건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대충의 우리가 그 전체적인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김재규 정승화 당시 그 계엄사령관과의 관련이 크다 이 책에 보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2.12는 그래서 정승화 그 참모총장을 합수부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고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이 책 한번 저도 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사실은 본인이 우리 그 신장군님이 그 수기처럼 그 일목요연하게 쓰신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저 이주천 박사님 이거 몇 번 읽으셨다니까 이 책 그냥 대충 책하는 건 아닌데 대충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가 좀 나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요거 저 책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 그 뒷부분에 수도경비사령부에 대한 얘기는 전부 내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하는 과정까지 그거는 아주 내가 리얼하게 그냥 다 기록해 놨다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제가 수십 번 읽어보면서 거기서 전부 발췌해서 적은 겁니다. 그것만 지금 거예요. 여기 지금 2011년 12년 됐죠. 그래서 지금 저 페네마이크에서도 몇 번 나가셨고 단체를 가지고 많은 우익단체들이 이걸 읽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그 굉장히 12.12 단순 사건이에요. 그 12.12는 12.6 그 정승화 일본참모총장 수사 계엄사령관이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뭐 반우발적인 사건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군인들이 460명 됐는데 다 장찬 장군의 명령을 거절하고 정 장군 쪽에 수령사령관을 체포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게 군심이 장찬 장군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군심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단장이신 그 종 단장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실 그대로 적시했습니다. 예, 이게 저기 사실은 신윤희 장군님한테 우리가 경험한 그 수기를 들으려면은 장태환 사령관 체포 그 부분만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책 얘기를 좀 말씀해달라고 그런 게 장군님께서 그 사이에 그 모든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앞에다가 12.12 사태의 진실이 뭔가를 써놨어요. 그래서 12.12 사태의 진실이 뭔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12.12 사태는 김재규와 정승화가 공모다 이렇게 거의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마 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저기 신윤희 장군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3년 몇 년도죠? 3년도인가 4년도에 YS 때 5.18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다 이 12.12 사건이 관련이 없는 걸로 끝났는데 우리 신장군님께서 17명의 관련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정에 서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8개월 복역하시죠? 네. 네. 3년 6개월 받았어요. 3년 6개월 받아고 8개월 복역하다가 나중에 사면됐다고 그러는데 사면됐는데 아까 이주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 대충 여러 얘기를 하게 좀 이해가 되게 하시고요. 우선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 중앙정보부장이죠. 중앙정보부장과 정성화 경사령관이 12.12 사태 때 공모였다 하는 거를 아주 이 책에서 소상히 얘기하고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12.12만 동떨어져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12는 12.6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와야 됩니다. 12.6 사건을 이해해야만 12.12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12.12만 동떨어져서 뭐 반란을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6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6 사건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김계원 비서실장 4명이 궁정동 안가에서 모처럼 저녁 만찬을 하는 걸로 계획해서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김재규가 만찬 전에 정승화 총장한테 연락을 해서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 그리고 거짓말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왜 거짓말이냐면 대통령하고 약속 벌써 만찬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총장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은 뭣도 모르고 뭣도 몰랐는지 계획을 알고 간 건지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6시경. 그랬더니 김재규가 뛰어나와서 야 내가 지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만찬 끝날 때까지 네가 좀 중앙정보부 차장하고 식사하면서 날 기다려라. 그럼 내가 끝나면 나오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하고 만찬 계획이 됐는데 끝나고 나면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거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주 밑에 우리 졸기들도 아니 부장님 지금 대통령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약속 이중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약속은 다음 날로 잡죠. 그리고 물러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하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40여 발의 총성이 옆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궁정동 안가라는 게 그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하나는 대통령 만찬하는 장소고, 그 옆에 동은 지금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직선거리로 5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40여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권총은 한 4, 5발밖에 안 되지 아마. 이게 대통령을 시해한 총이니까. 나머지 M16이 경호관들을 전부 살해했거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M16이라는 건 굉장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승화는 뭐라고 답변냐면 자기는 멀리서 나는 총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야. 관심도 없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보라고 이것만 하고. 그 조금 있으니까 김재규가 와이셔츠 피투성이가 돼서 옆에다가 권총을 끼고 나오면서 정 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 타. 그러면은 육군참모 총장은 거기서 지금 만찬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통령하고 만찬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알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대통령 만찬장에서 나온 사람이 피투쟁이가 돼서 나왔는데 대통령 걱정이 안 됩니까?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안위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중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전혀 그거는 확인도 안 하고 김재규 차에 탔어요.
타고 오면서 김재규가 이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신호를 해주고 총장의 어깨가 부근이 달렸다. 또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범인이 누구다, 뭐가 어떻다 하는 거 전혀 질문도 안 하고 내부 소행입니까, 외부 소행입니까? 그거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그리고 총장 육군본부 상황실까지 도착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김재규하고 깊은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참모총장이 되는 사람이. 우선 범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김재규한테 캐 물어서. 근데 그건 전혀 묻지도 않고 내부 소행이냐고 한번 딱 물어본 다음에 상황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바로 경호실 차장한테 이재전 경호실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경호실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한테는 수방사를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지시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입니다. 경호실장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근데 총장이 마음대로 뭐 동원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동원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최기하 국무총리가 현장에 뛰어왔지. 그래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질 않았어요. 정승환 총장이 숨겨왔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대행 근무를 최기하 국무총리 비상계엄을 발효했으니까,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총장을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 12.12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면은 국무위원들이 뭐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계엄사령관에. 근데 이걸 끝까지 보안을 지키고 김재규도 보안을 지키고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통이 났냐 하면은 새벽에 김재규를 연행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잖아요.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리고 그걸 이제 노재현 장관한테 김배원 비서실장이 김재규가 범인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귀띔을해줬어. 그러니까 노재현 장관이 보안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니까 이거 체포해라. 그래서 헌병과 보안사요원을 동원해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서빙고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새벽녘에 그 현장에 정승화가 내가 같이 있었다 하는 걸 그때서야 안 겁니다. 이미 벌써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야. 병력을 어디다 출동할까, 뭐 몇 사단을 출동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정승화 총장하고 의견을 다 나누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현장에 있었다는 게 발견되거든. 이미 때는 늦었지. 그래서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만. 네, 거기까지.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성화 사령관을 이제 연행을 했잖아요. 근데 뭐 아까 우대령님 그때 하고 뭐 충격이 좀 있으면서 연행을 일단 합수부에서 했는데 그 합수부에서 사실은 그때 계엄사령관을 연행을 하려면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합수부의 본부장인 전두환 사령관이 본부장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전두환 사령관의 신복인 우대령하고 권정달 대령입니까? 뭐 이렇게 같이 구삼수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연행했는데 이게 재가를 못 받아서 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건 월권이다. 또 하나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합수부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선 계엄법을 봐야 돼요.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법에.
그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임무에 나온 거 보면은 김재규 사건의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게 돼 있어요.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 뭐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재전 김계원 이거 다 구속했잖아요. 그 당시 바로 그냥 관계되는 사람들. 그런데 왜 보고를 했느냐? 그 계엄사령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이거는 그래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하면서 동시에 연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을 연행한다는 보고가 새 나가면 합동수사본부에 살아남겠어요? 금방 그냥 역적으로 다 몰려서 그냥 오히려 역전을 당해서 첩보당하지. 그러니까 보고와 동시에 연행하는 걸로 했죠.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게 보고 안 하고 잡아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조사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육군소장이 대장을 자기 상관이 대장을 연행할 수 있느냐. 이건 하극상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는 군대 조직을 몰라도 수사관원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도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육군소장이 육군대장을 연행한 게 아니고 수사의 총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범인 정승화를 연행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소장이 대장을 연행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네, 일반 국민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많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그 결제 문제 관계. 네, 그걸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최기하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한테 야, 그거 수사하지 마. 지금 수사하면 안 돼. 만약에 거절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대통령 대행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고받을 때 이해는 하니까 국방장관이 있는 데서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오기를 알겠습니다. 그럼 국방장관 찾아서 금방 모시고 올 줄 알았지. 전두환 장군도. 근데 국방장관이 그 총장 공관에서 총소리 듣고 도주했잖아요. 도주했어 장관이. 노재현 장관이. 그래가지고 미 8군 사령부 상황실로 숨어 있다가 국방부 계단에서 결국 나중에는 잡혔는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결제를 안 하고 기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대령들이 장군들이 여러 명 갔죠. 가서 좀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뭐 총격전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해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 거절한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새벽 4시쯤 장관이 오니까 사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사후 결제 효과가 어떠냐 하는데 이거는 법조계에도 사후 효과는 이거는 효과가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그때는.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엄사령관의 그 무장력이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그냥 촉박해서 어느 한쪽은 쇼가 나야 되는데 그쪽에서 병력 이동해가지고 반대로 역습을 해버리면 이 수사관이 도감 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촉박한 기밀 유지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군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을 대통령 시해범과 정성화 총장을 김재규 당시의 대통령 시해범과 관련이 있는 피의자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거든요. 단언하셨는데 같은 그 당시 군인들로서 사실은 그 당시 뭐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다 군인들 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끼리의 그 정성화 총장 체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 당시에 주류가 어느 곳이고 군인들이 정성화 총장을 체포하는데 동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군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장면들이 보고. 제가 그 수방사 부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전후방 각지에 있는 선후배들, 동기생들이 전화로
서울에 방문할 땐 내 방에 꼭 들릅니다. 상황을 물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정승화가 왜 건재하고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전부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정승화가 어떻게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이야 아직도 조사도 안 받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두환 장군이 정승화하고 결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정승화를 연행해서 빨리 조사하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군대 전체는. 군대 전체는. 네, 그런 분위기였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좀 궁금한 거 거의 다 물어봤는데 아까 또 육군 소장이 육군 대장을 침투한 건 하극상 아니냐?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것도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예. 소장이 어떻게 대장을 연행할 수 있어요? 그건 그 군대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군 소장이 대장을 연행한 게 아니라니까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가 예. 범인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한 사람인 걸 연행한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책에서 예, 박수 치세요. 네, 책에서 뭐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예. 아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김재규가 정승화와 어떤 관계냐? 네. 정승화가 체포돼야 할 만한 그런 연행돼야 될 만한 범죄가 확인되느냐 이런 거 이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거.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고 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을 전부 바꿨습니다. 자기 측근으로. 대표적인 게 수도방위사령관 장태환입니다. 장태환이는 그 교육참모부 차장을 했어요. 원래 수방사령관은 고참 중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단장 맡은 사람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참 소장이 해서 중장을 달고 나가든지 이런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근데 교육참모부 차장, 그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신빙 소장을 갖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취임식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화가 나를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내 촌놈을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총장에게 충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시작부터 정승화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걸 저 세운 사람인데 그 문제가 되죠 점점. 그래서 그 지금 정승화가 왜 연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걸 제가 한 7가지를 요약을 해봤어요. 쭉 수사 기록을 보고. 예. 첫째, 김재규가 이중으로 식사를 하자는데 쉽게 응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심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하면 안 되거든. 대통령 만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근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계획은.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수십 발의 총성이 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거기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수경사 경비소, 초소, 그 다음에 궁정동 파출소도 한 300m 떨어진데 거기서 그 초병들이 뛰어왔어요. 여기서 수십 발의 총성이 나는데 이거 뭡니까? 그때는 이미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한테 다 장악됐거든. 김재규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아 그거 여기 문제 없다. 당신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요런 그 총소리를 말이야 참모총장이 총소리를 들으면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데 권총 몇 발 소리 뭐 M16 소리 그 요란한 걸 듣고도 멀리서 났다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게 벌써 그것도 의심이 많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성이 난 직후에 허겁지겁 여기 권총을 차고 나와서 아 총장 큰일 났어 빨리 내 차에 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총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부터이라도 무슨 일이 아니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피투성이가 돼 나온 사람인데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죽였어? 범인이 누구야? 뭐 이런 걸 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총장이면 말이에요. 국가 안위를 책임진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 이치 없이 차에 얼른 타고 김재규하고 같이 말이야 계엄을 발휘할 준비나 하고
병력을 어느 사단에서 동원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중하게 알아보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승화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그 혁명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합동수사본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더 있으십니까? 아니 여기까지 더 있어. 그다음에 경호실 차장이면은 차지철이가 사망했으니까 경호실의 모든 책임은 경호실 차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경호실 차장이 거기 준비해서 대통령이 왜 사망했는지 조사도 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 정승화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비도 경비 사령부를 시켜서 경호실을 포위하라고 했는데 왜 포위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승화는 차지철이가 범인인 줄 알고 그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차지철이가 범인이면 왜 차장한테 임무를 줍니까? 차장은 완전히 차지철이 부하인데 경호실 차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연행을 못한 거예요. 당장 연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계엄사령관을 여러분들 한번 연행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부대 전부 다 정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행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더 잡기 위해서 시간이 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정승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 대통령이 시해당한 거는 아쉽지만 돌아가신 거는 유신을 막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게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있다고 소리했어요. 그래서 거기 백석주 대장이라고 그 대장 한 분이 일어나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만 해도 유신이 살 길이라고 박 대통령한테 아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따구 소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장들이 그냥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됐어. 그런 게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보고가 다 들어왔겠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김재규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김 비토론을 발언했어요.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사상이 불순하고 김종필은 부패하고 김영사는 무능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그때 삼김이 막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난리 났을 때 그런 김재규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발언을 정승화가 편집장 모임, 편집국장, 언론사 사장들 모임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김재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삼김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인데 김종필이는 부패해서 안 되고 김영삼이는 김영삼이는 무능해서 안 되고 김종필이는 김대중이는 사상이 불순해서 안 된다.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분이 나서서 구테타를 해서 이거 맞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언론에서도. 이게 정승화가 너 구테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김재규하고 다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또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요거 맞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 검찰에서 최규하 대통령도 수사를 했어요. 직접 수사관들이 가서. 최규하 대통령은 자기 실제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승화도 계엄사령관이니까 수사관들이 가서 수사를 했어요. 총장 공간에 가서 막 진술서를 다 받았는데 이 진술서를 3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자기가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검찰 수사기록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치려면 도장을 찍고 허가를 맞고 그러고 고치는 거예요. 가져와. 찢어버리고 또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하라고 그러고 계속 바꿨어. 이게 무슨 피의자 조서 받은 겁니까? 이런 게 다 합동수사본부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이학봉 합동수사본부장이 국장이 이게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연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12월 12일입니다. 여기까지 해요? 예, 여기까지. 뭐 제가 아니 왜 12일 날 잡았는가 그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고. 아니, 근데- 왜냐하면 12월 12일이 진급 발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방카에 들어가서 진급 심사하고 끝나는 날에 11시에 진급 심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다 됐어. 그때 우리 헌병 단장도 장군으로 진급됐다고 발표가 되고 우리 굉장히 아주 축하하고 그런 날이에요. 조홍 장군. 그래서 헌병이 2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조홍 장군이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프랑카드 걸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진급 날짜에 그 연행 계획을 세운 거다. 첫 작은 중요할 때라고. 저 아까 말씀 중에 제가 그냥 저 농담으로 그냥 웃자고 넘어간 얘기입니다. 저 아까 그 모든 거를 김재규와 정성화 그 계엄사령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박 대통령 폄하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신 폄하하고 이런 얘기는 그건 김재규 저 정성화 장군의 개인적인 그릇이지 이게 뭐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재규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 이게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퍼졌거든 자꾸. 그래서 김재규 그 구명운동이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그렇습니까? 김재규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런 찰나에 계엄사령관이 그 소리를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잖아. 예. 그래서 합동수사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놈들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행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예. 자, 12.12 사건은 여기서 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으면 좀 플로어에서 좀 여쭤보 주시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장태환 사령관하고 정성화 그 계엄사령관하고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장태환 어디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장태환 그 수도경비사령관은 그 당시에 구국의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태환 사령관이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 편을 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옛날 5공화국 영화라든가 어쩌면 코리아 게이트 여기에 보면은 장태환이가 완전히 그 영웅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그 밑에서 근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장태환은 지휘에 실패한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휘에 실패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단장이 진급을 해가지고 조홍 단장이 프랑카드도 걸고 뭐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수경사령관 헌병감은 또 직속 상관이니까 헌병감 그 다음에 진급에 좀 도움이 줬던 사람들 몇 사람하고 해서 신촌에 있는 데서 만찬 계획을 했어요. 조홍 장관이 내는 걸로 12월 12일 날 저녁 6시에 예. 그래서 우리는 축하한다고 그러고 단장은 만찬장에 6시 반인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난 대기하고 있다가 7시쯤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단장도 진급하고. 근데 식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령부 상장교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부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권정달 대령과 우경련 대령이 진급 발표에 불만을 품고 총장을 납치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들어온 상황 보고입니다. 정승화 총장을 납치했다고. 그게 나중에 확인하니까 권정달 대령은 아니고 허삼소 대령입니다. 근데 나한테 최초에 보고 들어온 거는 그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빨리 5분 대기조를 출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무실에 와서 군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총장 공간으로 출동했죠. 왜냐하면은 보통 5분 되기 전은 대위 정도가 인솔에 나가는데 총장이 납치됐다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도 지금 저 파티한다고 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간 겁니다. 일개 소대를 데리고 가봤더니 총성이 몇 번 나고 뭐 그 앞에가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이미 정승화 총장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하고 나간 다음에요. 제가 갔을 때는 총장 공간은 비어 있는 거지. 그런데 총장 공간에 있는 헌병과 밖에 있는 헌병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그리고 안에 있는 헌병은 어디 있었습니까? 안에 있는 헌병은 안에 육군본부 헌병대하고 해병대 헌병하고 그 왜냐하면 해군참모총장도 거기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밖에는 이제 수경사 헌병이 출동해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수경사령관 장태환이가 도착했어요. 온다고 나한테 보고 왔어요. 그래요. 알았다고. 그 도착하자마자 여기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 양반이 원래 다혈질입니다. 장태환이가. 그래서 저 신중령입니다. 헌병단 부단장.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병력이 몇 명 출동했고 이러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어요. 파트장에서 하시니까 아마 엄청나게 술을 한 것 같아. 술이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신중령 내가 명령을 지금 하다라니까 빨리 이행하라. 저 안에 있는 분들을 공격해서 체포하고 반항하면 사살해. 이거예요. 그게 난 깜짝 놀랐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헌병이고 헌병끼리 지금 그리고 총장은 이미 다 연행돼 갔는데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공격해서 안에 있는 분들 다 사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당황을 했죠. 이거 사령관님 이거 명령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상황은 끝났는데 왜 거길 공격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헌병끼리 또 그 총질을 하고 말이야. 싸움을 붙이느냐. 근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보니까 술이 엄청 취했어. 그래서 내가 사령관한테 그랬지. 여기 다 이미 끝났으니까 사령관이 빨리 상황실로 들어가십시오. 사령부로. 여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황관영 장군이라고 육군 본부사령이 거기 옆에 있었어요. 신중령 말이 맞으니까 들어가시죠 빨리. 그래서 사령관은 들어왔어요. 총장 공간에서 있었들은 그겁니다.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상실에 내 부대로 복귀해서 나도 바로 복귀해가지고 우리 헌병들한테 권정달 대령과 우경륜 대령이 납치했다는 게 아닌 것 같다. 우선 궁금하니까 상황실장. 우리 저 헌병들 모아놓고 예. 소령 대위들 한 15명 빨리 집결하라고 그러고 네네. 걔네들은 지금 우경륜 대령이 육군 범죄 수사단장이거든요. 우리 병과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부 존경하는 대선배인데 이 사람이 지인급의 불만을 불고 총장을 납치했다고 지금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에 헌병들도 창피하지. 대위들 소령들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령관이 전 장교 사령부에 집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모여있던 저 장교들하고 같이 전부 사령부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이 거의 다 올라왔죠. 사령관이 급히 지시되시니까. 그래서 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하니까 사령부 상황실이 꽉 찼어요. 조금 있으니까 사령관이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이 잘 안 깼어요. 아직도. 한두 시간 지났는데도 술이 약간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여러분 군대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알 거지만 사령관이 상황실에 들어오면은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장교들한테. 장교들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수화가 연행됐다든지 총장이 또는 뭐가 어떻게 됐다든지 설명을 해주고 임무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30단에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뭐 이런 반란군들이 모여서 지금 반란을 해쳐가고 있다. 벌써 거기서부터 반란으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고정시킨 거야.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근데 이미 저 파티상에서 그 연락을 받고 오면서 아 이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한 거 알면서도 그걸 반란으로 이 사람은 단정한 거다 이거지. 장태환 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지금 여기 저 3.3단 장교들 와 있나? 그 대위들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위들한테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너희 단장을 단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란군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면 체포해. 그리고 안 되면 사살해.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게 자기 단장인데 갑자기 반란군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적이라고 그러고 사살하라고 그러면 그 어느 장교가 그걸 믿겠어요. 그냥 사령부 상황실에 모여있던 장교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사령관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흩어져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게 이제 사령관의 두 번째 술 취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사령관이 들어오면 30단에 지금 장교가 누구 모여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연행을 반대하고 말이야. 이거 뭐 반란을 축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들하고 뭐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반란자라고 그러고 하니까 장교들이 전부 그냥 웅성웅성대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거기까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궁금하신 분들 여기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또 수경사 체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중에 30단, 33단 이게 그 당시는 수경사 예하 부대였습니까? 아니면 그 임무가 좀 다릅니까? 그 사령관 명령을 안 받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뭐 이거 설명하면서 부대 조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30단, 33단, 호병단, 헌병단, 뭐 방포단 이렇게 5개가 단이 있어요. 그 임무가 다 달라요. 헌병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의 수사, 그 다음에 외곽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24개 검문소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를 순찰을 돌고 이런 임무가 우리고, 30단하고 33단은 대통령 경호경부가 주요 임무입니다. 청와대 주변을. 그냥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그럼 이제 그 경호실 그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경호실의 지침을 받고 임무를 경복궁 그 청와대 주변을 외곽 경비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꾸 더 얘기하면 군사기밀이 되니까 그 정도로 시청자들 이해가 좀 되기 위해서 그 정도 하고. 자, 아까 말씀 중에요. 저기 정태환 사령관이 그 수경사 장교들에게 사령관을 구출하기 위해서 요구한 행동 지침 이런 게 사실 아까 뭐 그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때 우리 신윤이 그 당시 부단장이죠. 헌병단 부단장이 체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한 행동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게 11시입니다. 11시. 밤 11시. 11시에는 말이에요. 최악의 상태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2일날 11시. 12 날 11시, 밤 11시. 그 상태가 최악의 상태예요. 뭐가 최악의 상태냐면 모든 병력을 무장하고 전차, 장갑차 이걸 전부 아스토리아 호텔에다 배치하고 군대 용어로 공격 대기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공격하기 전에 병력을 배치하는 게 그게 아스토리아 호텔 앞입니다. 거의 아스토리아 호텔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퇴계로 네. 옛날 그 퇴계로 그거를 충정 거기를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한 청와대하고 한 500m. 그렇지요. 공격 대기 지점을 만들어서 전차, 장갑차 전부 배치하고 공격 명령까지 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있는 포병단장한테도
경복궁에 포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근데 포병단장이 사령관한테 포병은 관측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복궁 쪽에다 포를 사격하면 민가가 다 불탄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가지고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포병단장도. 그리고 각 단장들이 다 거부하는 거야 지금. 요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제가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11시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령부 인사참모가 내려왔더라고. 나 좀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이 양반은 일반 장교인데 나한테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사령관이 이성을 잃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그냥 무모한 명령을 하고 부하들을 사격하라고 그러고 뭐 사살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군끼리 부딪히면 군대도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니까 계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이 어떻게 좀 좋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나한테 와서 사령관을 좀 어떻게 체포하라는 그런 걸 슬그머니 나한테 귀띔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좀 싸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내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참모들이 말이야. 거기 많은데 사령관을 설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참 다퉜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한 10분 후에는 정보참모가 또 내려왔어요. 정보참모는 우리 육사 선배인데 이 양반도 내려와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저 인사참모하고. 지금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그 경복궁을 공격하려는데 합수부를, 이게 만약에 공격을 명령받고 공격을 하면 거기 뭐 한 5분밖에 안 걸리잖아. 10분도 안 될 거야 아마 전차가 이동하면. 그럼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지 서로. 왜 그러냐면 이제 30단에도 전차가 있잖아요. 우리 사령부에도 전차가 있고, 이제 그거는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정보참모도 나하고 둘이 다투다가 한 조금 있으니까 전차대대장이 또 들어왔어. 전차대대장은 저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패턴 장군이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소신 있고 멋있는 장군이에요. 나한테 헐렁벌떡거리고 와서, 야, 이 큰일 났다 이야. 아스토리아 때 전차, 장갑차 전부 배치됐는데 사령관이 거기 권총을 빼들고 와서 말이야, 왜 공격 안 하냐고 자기를 찾고 있다 이야. 전차대대장 이 새끼 어디 갔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망온 거야. 전차대대장이. 그래서 전차대장 얘기는 30단에도 우리 전차 1개 중대가 있고 33단에도 1개 중대가 있고 사령부에도 1개가 중대가 있는데, 사령부에 있는 전차를 가지고 30단을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30단에 있는 전차는 그럼 이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자기 부하들끼리.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 그리고 하소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체포 안 되는 얘기는 해줄 수가 없고, 야, 조금만 기다려. 도망 다녀. 사령관이 나타나면 좀 피해.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리고 보냈죠. 그 정도로 사령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다 장태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전부 장태환의 지시를 반대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책에도 보니까 수령 그 방위사령부에 350분의 장교가 있었는데 뭐 대충 한 60분 정도만 그 정태환 사령관 지시를 듣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아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그 동기분도 그 발표하라 그러는데 발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장군님은 체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소위 얘기하면은 그 당시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군대가 그렇게 뭐 이건 군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정도였던 것으로 그 명령체계 안 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가만히 있어봐. 그게 명령체계가 안 선 건 아니에요. 명령체계는 지휘관 밑에 대대장 있고 참모 있고 다 있지. 그런데 지금 왜 이거 거부 반응하냐면, 내가 아까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작전 참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인사 정보 작전만 제외하고 참 뭐 본부사령 그다음에 뭐 상황실장 각 단장들 포병 단장까지 다 그거 왜 그랬어요? 명령이 부당해서 그런 겁니까? 명령이 부당한 명령을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거 뭐 공격하라느니 말이야. 이런 그 명령을 내니까 그 밑에 부하가 그 따르지 않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거부한 거지. 부하들이 똑똑한 겁니까? 아이 부하들이 적임감에 찬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령부에 있는 많은 장교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승화를 조사하는데 연행해서 조사해야 된다 하는 거는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국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령부에 있는 장교들 다 정승화에 연행한 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혼자 날뛰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장태환 사령관이 어떤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고 또 하는 행동이 또 그 상급자로서의 자질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렇게 듣고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체포를 단장님 직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체포 상황하고 그 전에 아까 얘기 중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어디서 명령을 받았대요. 근데 그럼 그 장모님은 그때 헌병단 부단장은 수경사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안 받고 다른 데서 명령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아 우리 단장한테 받았죠. 그 얘기를 빼놔서 그런데 예. 그날 왜 진급이 됐다고 그랬잖아. 단장이. 조홍단장. 조홍 단장이. 예. 진급 심사위원장이 차기원 장관이에요. 차기원 장관. 육사 교장인가 당시 했을 거야. 차기원 장관이 진급 심사위원장이거든. 나의 장군을 시켜줘서 그래서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홍 장군은 차기원 장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급 심사위원. 진급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령관을 했거든. 수방사령관을. 차기원 장관이 야 너 여기 와서 상황을 좀 파악해봐. 빨리 경복궁으로 와. 그래서 수방사 단장이 군복을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가 있었어요. 합동수사본부에.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가 있으니까 명령을 합동수사본부장이 했을 거 아니야. 단장한테. 같은 계엄 업무 수행하는. 그 단장은 나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지. 명령 체계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잠깐만 요 궁금한 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헌병단 조홍 단장으로부터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수경사 헌병단은 수경사 사령관의 부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헌병단장이 합수부 쪽에서 얘기를 했더니 합수부에서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도 계엄 시대니까 합수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극상입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극상은 뭐 아니, 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엄하에 헌병은 계엄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이. 그래서 육군 범죄 수사단장인 우경련 대령이 그 당시 육군 범죄 수사단이에요. 육군의 가장 권위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었어. 근데 계엄이 발효되면 합동수사본부 2국장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경련 대령은 합동수사본부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헌병도 합동수사본부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거기 지침을 받아서. 근데 단장이 그리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사 세력을 저지하는 거는 보안사안이에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헌병 단장한테 이거는 반군 세력을 척결하는 식으로 단장한테 지시한 거지.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 취재 예. 보니까 직속상관은 장태환 사령관인데 직속상관 맞습니까? 근데 그렇죠. 단장의 직속상관은 장태환 사령관이고 네. 나의 직속상관은 헌병 단장이고. 그러니까 그쵸.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왜 사령관 명령에 직속상관의 명령을 안 따르냐? 나는 직속상관이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아야 돼요. 합동수사본부장의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나는 단장의 명령만 받는 사람이니까 그게 내 단장의 직속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조홍 단장이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에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니 편입된 건 아닌데 개혁 업무를 같이 수행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명령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조홍 단장 명령에 그렇지. 따라서 네. 뭐 거기까지 그렇게만 이해하겠고 그러면 그 당시 체포하러 갔어요. 네? 이제 뭐 모든 정황이 그렇고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하러 갔을 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순수히 그 말을 들어줬나요? 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예. 당시에 윤성민 육군참모 차장이 육군본부 참모들을 다 데리고 수방사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방사에는 지금 한 10여 명의 장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번의 참모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육군본부가 총장이 연행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호할 겸 자기들도 그래서 수방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령이 떨어졌거든 체포하라고. 그래서 3개 중대 20명씩 고참 하사관들로 사고 날까봐 그래서 60명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사령관 체포하러 갔죠. 네. 왜 60명이냐면 20명은 1층에 문, 20명은 2층 출구, 3층에 20명, 그래서 60명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우리 정보과장이 사령부에 지금 그 본부대 병력이 몇백 명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게 사령부를 둘러싸고 있다. 이게 외부에서 침투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총격전이 한 군데서만 났다 하면 이게 전쟁이 또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지. 엄청난 희생이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지. 위험한 시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가 가면서 거짓말을 했지. 여기 사령부 본부사령이 나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본부사령이 뛰어나오더라고. 육사 후배인데. 그래서 야 내가 사령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는데 수방사 본부의 경비를 내가 인계 맡으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철수하고 우리가 지금 배치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부사령이 알겠습니다. 순순히 물러가 주는 거야. 내가 이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왜냐하면 부딪힐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물러나는 거냐. 상황실장이 자기한테 임무가 떨어졌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헌병단에서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비켜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령부에 있는 전 장교들이 지금 사령관 체포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가서 그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내가 장교 3명하고 하사관 고참 하사관 2명하고 아니 3명하고 6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냥 그 장군들 부관들이 또 권총 차고 옆에 뭐 한 13명이 모여 있더라고 비서실에. 그래서 걔네들 한쪽 방에 몰아놓고 경비 쓰게 하고 그러는 찰나에 우리 장교들 몇 사람하고 같이 그 들어가는데 총소리가 팡 한 방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야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하사관 시켜서 이제 그 다른 장군들 좀 보좌관들 좀 피하게 하려고 말이야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석원 장군이 옆구리를 맞았어요. 그 왜 맞았나 하면 이게 법정에서 제가 다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그걸 100% 인정을 했어. 그 옆에 저 사령관 접견실이 있어요. 사령관실이 있다고 그 옆에 접견실에 지금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옆에 사령관실이 있어. 하석원 장군이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하고 같이 뭐 한참 얘기하다가 밖에서 야 이놈들 봐라 그러고 떠드는 소리가 나고 손들어 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거기서 뛰어나온 거야. 근데 우리 장교 한 사람이 뭐 장군이 권총을 빼들면서 뭐 이놈들 봐라 하고 하니까 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얼떨길은 아니지만 하여튼 좌측 벽에다 대고 공포 사격을 한 번 한 거야. 여기 앉아있는 좌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대고 쐈는데 그게 사령관실에서 나오는 출입문이야. 그 하성원 장관이 막 그냥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오다가 그 총소리에 맞았어요. 그 옆구리에 다치셨는데 의무실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전혀 생명에 지장 없고 완전히 이상 없이 다 보호해 드렸지. 그래서 이제 그 하성원 장관한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대장도 이놈들 봐라 하고 권총을 빼들고 이러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좌측 벽에다가 위협사격을 했다는 거 법정에서도 다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한 걸로 돼요. 그러니까 사령관하고 다른 장군들이 전부 순순히 다 응하시더라고요. 그 사령관이 나와서 딱 한 말씀 하는 게, 야 신중용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이게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내 방으로 와서 차 한잔 대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락을 했죠. 사령관 연행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은 뭐 순서대로 전부 자기 참모들이 한 사람씩 모시고 숙소로 다 모셔다 줬지. 그 자리에서 다. 그 저정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요게 마지막 끝인데. 여기가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자꾸 뭐 구테타다, 군사 반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테타라 뭡니까? 이게 불란서 용어인데 여기 뭐 다 아는 분 많지만 구테타라고 소수의 무장 병력이 병력을 동원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게 구테타입니다. 그러면은 사법, 행정, 뭐 입법 다 장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다 물러나고. 어느 누가 물러났습니까? 최기화 대통령 그대로 있지. 국방장관 그대로 있지. 참모총장만 연애했기 때문에 이성 장관이 참모총장으로 장군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장태환이 정병규 특전사령관도 그냥 옷 벗는 걸로 끝났습니다. 또 가장 골수 반대 투쟁자인 윤성민 참모차장, 그 사람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육군본부가 나 이동해가지고. 근데 윤성민 참모차장은 바로 그 다음날 최기화 대통령하고 이성 장군이 참모총장이 대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일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일군 사령관 끝나자마자 국방장관을 또 3년 몇 개월 하고, 국방장관 끝나고 나서 무슨 비료 어딘지 세 군데나 했어요. 그 다음에 장태환 사령관도 예편하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전산 뭡니까 그 여기 기억이 하도 한국증권전산회장을 6년이나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뭐 방귀를 들고 말이야. 전두환이한테 완전히 구테타 세력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2 사건은 구테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다만 정승화는 그 김재기와 깊은 범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과정에서 수사관들하고 경호관들하고의 순간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12.12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꼭 잊지 말고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오신 유튜브들이시나 아니면 여기 애국분노 하시는 분들은 이 반문재인 투쟁에 그렇게 수모를 당해가면서 6, 7년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정권을 바뀌었는데 다 아직까지 유튜브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게 아스팔트에 가서 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극우 세력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앞으로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이 보상받듯이 여러분들도 보상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예. 자, 얘기가 뭐 다 끝내야 되는데 클라이막스는 지났는데 이제 에필로그로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우리 신장모님의 관계되는 불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요. YS 정권이 들은 19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12.12 사태를 다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그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다시 특별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5.18 특별법 넣어가지고 여기 12.12 사태 때 우리 주역을 한 제가 보니까 단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단장이었는데 단장님은 그 당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7분이 재판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 3년 8개월인가 선고 받으셔가지고 3년 6개월. 3년 6개월 받으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연금도 다 몰수되고 군인 연금 셉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연금도 몰수되고 아직까지 그 연금은 자기가 반을 내기 때문에 반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몰수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좀. 하면서 우선 뭐 중간에요. 예. 왜 단장이 있는데 나만 처벌받냐 궁금하잖아요. 수방사 단장이 있는데 엄연히 왜 저 부단장만 책임지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단장이 그 이후에 카나다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조홍단장. 조홍단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경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저도 참석하고 계속. 그래서 단장이 빠진 겁니다. 왜 단장이 없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4번에 걸친 수사를 했어요. 12.12. 처음에는 전혀 협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12.12 관련자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건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김영삼이가 당선되고 나서 지 아들 문제는 골치 아프잖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2조에다가 반란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반란자다 그 내란자다 이게 결론이 안 났을 때 안에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법조문에다가 우리를 앞으로 반란자 내란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 특별법 2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2조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9년도 12월 12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난 5.18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5.18이 났는데 왜 12.12하고 5.18을 연결해서 군사 반란이라고 내란이라고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도 반란 중요 임무 종사로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사면 복권될 때 같이 나왔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복권이 되는데 연금만은 그 연금법에다가 그게 들어있어요. 반란되는 자는 연금을 정지한다 또. 우리 헌법상에 군형법도 헌법 아니에요? 헌법 말고 우리 군에 적용되는 헌법. 거기 보면 금고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은
50%를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인관하면서 50%를 냈거든. 내가 내 돈을 내서 그 연금생활입니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뺏으려면 50%만 뺏어라. 그래서 법으로 50%는 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걸 막기 위해서 군인연금법에다가 내란과 반란자는 전액 정지한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안 준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 몇 년 동안을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아까 그 극우 세력 이렇게 그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가 대표적이냐면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한마디만 더. 그 아웅산 테러 사건 있죠? 거기에 우리 인재들 17명이 사망했잖아요. 장관, 훌륭한 인재들이. 전 대통령만 간신히 삼아오고. 그런데 아웅산 테러가 난 지가 83년 10월 9일이니까 얼마입니까? 40년. 거의 40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그 유공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의도 안 피하고 그 추도식도 안 갖고 말이야.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하고 몇 살 관계되는 사람들이 매년 10월 9일 날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가 꽃다발 주고 좋아주고 그 기도하고 조문하고 그러고 행사를 했습니다. 40몇 년 동안을. 그런데 드디어 금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에서 아웅산에 희생된 사람들의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제1회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박민식 장관 혼자서 할 일이 아니거든.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을 겁니다. 그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 우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의 노력이 이제 좋은 결실이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재심 요청을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연세가 좀 지망하셔서 어떠실지 사실은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장세동이하고 최재창이가 12.12만 관련됐거든요. 두 사람을 구속하려니까 아까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그 2조, 특별법 2조에다 집어넣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을 적용해서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검사가. 그랬더니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판사가 그 김문관 판사라고 있는데 이건 위헌이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자기가 오히려 제출을 했어요. 이거 판단해달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김영삼이의 압력을 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그때는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역 대통령이. 그래서 심사 끝에 5명이 위헌이라고 그러고 4명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3분의 2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위헌 판결을 합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판사들 변호사들은 이게 위헌 법률이다.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기회라는 게 언제냐? 우선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맞아요. 선거에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버려요. 식물 대통령이. 그러면 다
다수 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튼 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선거에 이기고 또 장모님도 그날을 위해서 좀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자, 지금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말씀하시길래 그냥 중간에 안 끊고 계속 말씀하시 들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플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갖다 주시죠. 예, 서초동 이야기라고 유튜브로 하는 연구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군본부 벙커에 있다가 그 분장성들이 수송사 벙커로 가지 않았습니까? 윤성민 차장. 예. 근데 왜 육본에서 수경사로 그 장군들이 갔는지 그 말씀하고 만약에 육군본부 벙커에 그 장성들이 계속 있었다면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가 가능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제 판단입니다. 그 육군본부의 장군들이 남아 있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도 점령이 있잖아요. 나중에 일공수에서 그런 상태니까 신변의 보호도 느낄 겸 그래도 장태환 사령관이 대거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수방사 병력을. 그러니까 그 든든한 병력이 있는데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부 온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육본에 가서 계속 있었다면 체포가 가능하셨습니까? 그거는 체포하기가 더 쉬웠죠. 왜냐면 장태환 혼자 있는데 그 체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이 장군들에게 피해가 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때도 장태환은 육본에 아니고 수경사에 있었 물론이죠. 자기 사령부 내에서 그냥 지휘하고 있었지. 또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요. 박승부 주세요. 마이크가 짧아서 안 되거든요. 목소리로. 신준희 장군님,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4년제 육사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진실을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따른다는 그런 생각 평생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간단한 게 아까 전에 조홍 헌병단장이 12월 12일 날 장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통상 장군 인사가 1년에 한 번 되는데 오전에 수도방위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11월 나고 난 뒤에 정성화 개인이 개인적으로 수도권 그 지휘관을 갖다가 11월 말에 임명을 시켰다는 그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12월 초에요. 맞죠? 네. 예. 12월 초에 예. 부랴부랴 자기 주변 사람들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정성화가. 그건 제가 알기로는 11월 나고 난 뒤에 그렇죠. 11월 말쯤에 이제 수도권 전 지휘관을 임명하면서 개인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네. 장태환 이번에 그 취임사에 보면은 우리 장군이 임명하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 한번 그 임사를 보면 나는 정성화로 더 임명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정성화 개인을 나는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 처음부터 아주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겸사령관은 그 당시에 자기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정범이라는 것 갖다 인정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당신이 그 시해범에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동적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임명했던 수도방위권에 있는 지휘관도 하나의 공동정범의 그 범위에 들어가니까 공동정범이라기보다는 아직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장태환 당신도 조사 대상에 순순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네, 그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이게 다 됐어요? 그만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요거는 내가 좀 꼭 좀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결론 내리시면서요. 예, 예. 12.12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한테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정리해서 결론을 해주십시오. 저기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수사한다 하는 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통 다른 사람이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육사 신조의 첫 번째 국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뇌까리는 게. 두 번째, 안일한 불의의 것보다 험난한 정의를 택한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전두환 장군도 수사에 임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정에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장시간 됐습니다. 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저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진실과 사실이 달라요. 진실과 사실이.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 체계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걸 시청하시는 국민들이나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 12.12 44주년을 맞이해서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획한 구국의 12.12 진실을 말한다. 신윤희 장군님을 모시고 유튜브 대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에서 너무나 두가지 하셨습니다. 자, 지금 지금 12.12가 30년 만에 이래도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제 라스포 영화제에 후원도 대표님 계십니까? 아, 예. 서울의 봄에 대해서 영화 설명을 좀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왜 서울의 봄이 잘못된 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비켜주세요. 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락스포 국제영화제 총감독 서울도라고 합니다. 문화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라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이런 영화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유업파분들이 사실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으세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좌파 영화인데 그걸 왜 봐? 우리가 좌파에도 왜 돈을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구더기 웃어서 잘 못한 거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영화를 봐야지, 저걸 알아야지 대처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20, 30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화를 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보세요.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더 분노가 더 끌어오르고 오늘 신장군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또 두서없이 말씀드릴까 봐 몇 가지 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좌파들은 영화를 만든 데에 있어서 정말 연출 기법이 너무너무 악랄합니다. 제가 이 영화 개봉 2주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SNS를 통해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지금 10월 달이면 비수기인데 영화계에서 10월 11월이 제일 비수기거든요. 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이상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에 모 국회의원 또 모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미 2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영화라는 거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를 가미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둘 때는 허구를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약간의 재미를 이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보라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행주대교에서 공수 2연단이 들어와요. 또 저쪽에서 공수사령관은 또 이쪽에서 또 공수부대가 또 들어오잖아요. 서울에서 공수부대가 부딪히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장태환 역을 맡은 정우성이가 자기가 온몸으로 그 탱크를 막습니다. 그래서 관객들한테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지어버려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런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12.12 이 작전 들어가기 전에 요정에다가 장태환, 수경관 사령관, 헌병강, 공수여단장을 전두환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잘 아실 거예요. 12.12 사태 때 장태환은 완전히 깔라가 돼 있었거든요. 술로 폭탄주를 엄청 먹어갖고 깔라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녹취가 자료를 뒤져보면 12 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그런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술 취한 목소리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너무 정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객들한테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심파적인 구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 옆에 그러니까 경비대죠. 경비대에 이제 쳐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눈물 나는 심파를 벌이죠. 영웅인 양. 그리고 관객들한테 그렇게 이제 선과 악을 구분지고 영웅과 악당을 구분을 정확하게 저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악당이에요. 정말 두고 볼 수도 없는 악당이에요. 엊그저께 조국이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저께 쓴 글이에요. 조국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극장 앞에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전두환 펀치볼을 갖다 놔라.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타오르니까 한 대씩 때려라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영화가 지금 오늘부로 어저께까지 720만 가격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영화가 1000만 정도 든다니까 자유우파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정직의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관객수 조작이다. 절대로 관객수 조작 아닙니다. 지금도 보니까 관객수 조작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영화는 700만이 넘어간 영화예요. 500만이 넘어가는 영화는 관객수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쪽 애들한테 빌미만 제공해 줍니다. 바보 소리만 듣는 거고. 그리고 마침 지금 모 송내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자유파 분들이 항의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니까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단체 관람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또 뭐 가로세로하고 뭐 대한호국당하고 가서 앞에서 이제 그 항의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20일 날 지금 극장가가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볼 영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입소문이 너무 잘 돼 있고 첫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상업 영화로서는 최고예요. 제가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완전 너무너무 실감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재미적으로. 근데 20일 날 이제 그 노량이라는 이수진 장군 영화 3부작 아시죠? 명랑. 그리고 이제 노량이 20일 날 개봉을 합니다. 노량이 개봉을 하면 관객이 아마 뚝 떨어지겠죠. 그럼 얘들이 이제 그때부터 1000만 관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단체 관람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관객이 올라가면 900만이 본 영화하고 1000만이 본 영화하고는 기록적으로 다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해도 은메달 딴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1000만 관객이 되면 이 영화는 10년, 20년 계속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가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이 영화를 못 보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 10년, 5년, 10년 지나서 TV나 IPTV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1000만이라는 그 이슈 하나 갖고 이 영화 1000만짜리 영화래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걔들을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객수 조작이니 뭐니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신 유튜브 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쟤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홍보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켜서 여론을 조장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메이저 유튜브나 되면 그래도 또 다 거의 다 우파들만 보는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실 오늘 이 장군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울의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아직 질문 안 받습니다. 질문 아니고 그 활용할 수 있는 영화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12, 12. 자, 우리가 지금요, 영화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은 책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신윤희 장군님이 12.12 군사반란인가 부대탕인가 그 책을 만드셨는데 2년 전입니다.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주도해서 만들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유튜브 연합회가 주동을 해서 이걸 좀 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응원도 해드리고 후원도 하고 이래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당분간은 좀 반대하는데 지금 내용을 수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수정된 다음에 그때 얘기해. 지금 여기서 안 만들면 내가 또 책을 만드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게. 자, 그리고 오늘 후원에 지금 플래카드 그리고 썸네일을 보시면은 후원사 신청하셨던 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름만 후원하지 마시고 우리 연합회 보시면은 그 부자번호 있습니다. 있으니까 후원사에 참여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의 시이훈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요 영화 상영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자료를 계속 지금 우리가 올려드려가지고 지금 우리 자유우파는 이제 어떤 진실들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요 영화 이름 딱 집어넣고 동영상에서 눌러보면은 좌파들 그냥 막 옛날 자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KBS 특집 프로 나오고 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군련을 비롯해서 각 애국 단체들이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오늘 이 영상들 요거 하나씩 딱 가지고 그 영상 댓글란에 들어가서 댓글들을 전개하셔가지고 거기에 그 좌파들은 또 떼거리 뭐 이야기 하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말이야 이걸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는 지금 아는데 좌파는 모른다 하는데 되게 안타까우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연이 핵심에 굉장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협회에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군대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12.14 때요. 신장군님, 제가 알고 있는 장태환 씨의 내용은요. 그분이 문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총을 맞아서 다쳐샀다는 건데 그 내용이 장태환 씨 거로 비화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장태환 씨는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당해서 굉장히 식물인간이 되고 사람 노릇을 못한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요. 오늘 신장군이 말씀 안 들었으면 저는 그대로 그 12.12 사태가 그렇게 험악한 사태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장태환 씨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장태환 씨는 아무 피해가 없이 굉장히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군대 생활하고 있던 저도 장태환 씨는 엄청나게 사고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되고 가족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저는 12.12 사태 때 11.6 사태 때부터 12.12 사태 때 참모차장 공간 앞에 있는 여군 부대 여군단 본부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내용을 너무 정확히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장태환 씨 내용이 너무 틀린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갖다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이 현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이 정정 신청을 내든가 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거 고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